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 89쪽 들어갈 차례죠.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비과세 일부 들어갔다가 오늘 2번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표가 여러분 밑줄 신탁재산입니다. 신탁재산. 그래서 이 신탁은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여러분. 신탁은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일단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신탁은 조건 봅시다. 가로 열고 닫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밑줄 신탁법에 따른 신탁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기서는 반드시 신탁법상 신탁이 하나입니다. 그럼 위에다 하나 적으세요, 여러분.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뭐라고?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 여러분? 적으세요. 명의신탁. 뭐 명의신탁은 여러분 우리 민법이나 중개법에서 배우시다시피 부동산에서는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죠. 예, 죄송합니다. 제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러한 명의신탁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입니다. 그럼 이때 신탁법상 신탁은 반드시 신탁 관계가 제3자한테 공실하게 해서 반드시 밑줄 신탁 등기가 병행됩니다.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이게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병행되는 신탁으로서 신탁 재산 취득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동그라미 1, 2, 3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1, 2, 3이 다음에 어느 하나고요. 이러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때는 취득세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야? 다른 말로 여러분 비과세.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번 신탁의 종료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번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되는 경우. 자, 지금 요때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 중에서 공통상이 있어요, 여러분. 탁자.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탁에 대한 법리적인 관점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다만 민법 등에 따른 신탁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세법상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탁은 글자 그대로 믿고 맡긴 겁니다. 넘긴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뭐한가? 맡긴 거죠, 맡긴 거. 그럼 이때 신탁의 당사자, 신탁 계약의 당사자 민법상 제3자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죄송합니다. 입이 안 풀려갖고. 그래서 이 신탁 계약의 당사자는 재산 소유자인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탁 관계는 위탁자와 수탁자입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믿고 맡기는 사람. 그래서 맡아서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신탁은 반드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본이 무슨 계약이다, 여러분? 신탁 계약. 그러면 신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신탁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우리 취득에 대해서, 즉 위탁자가 신탁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이나 금전 등을 수탁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매도 등을 해서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맡긴 거다라는 걸 제3자한테 공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등기 들어간다, 여러분? 신탁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등기부 상에는 어디에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권리가 기재된 등기부가 바로 뭐고요, 여러분? 갑구. 그 갑구 등기상이죠. 그래서 일단 수탁자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취득이 일어나죠.
명의가 위탁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어? 수탁자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의 취득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소유권의 취득이 수탁자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뭐다? 형식적 취득이라는 얘기죠. 왜? 신탁 계약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가? 위탁자한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여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 창출된 수익을 누구한테 넘겨주고 위탁자한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자기는 뭐를 먹는가? 수수료 먹는 거죠. 수수료. 그러면 이때 어차피 이 소유권이 이전이 일어났지만 그 수탁자 취득은 즉 신탁 계약의 체결에 따른 수탁자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이때 요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신탁 계약의 해지가 종료가 되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넘어갔다 다시 누구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탁자한테 돌아오는 거죠? 지껏 찾아오는가? 그러면 이때에 그 위탁자의 소유권 환원에 따른 취득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위탁자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이다? 자기 것 되찾아온 거다? 자기 것 되찾아온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에 그 취득이 일어나지만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그 얘기죠 여러분. 또는 수탁자 때 맡겼는데 수탁자가 실적이 안 좋아. 남들은 펀딩 실적이 뭐 5%, 7% 이렇게 막 나오는데 얘는 1%, 2%밖에 안 나오는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계속 맡길 수 없죠? 네, 수탁자 뭐 하는가? 경질해야죠. 잘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수탁자 경질에 따라서 수탁자부터 새로운 신수탁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래서 신수탁자의 소유권이 취득이 일어났다. 이때 그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이때 비록 소유권이 취득이 일어났더라도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론 신탁 계약 당사자인 누구?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결론은. 자 주의할 것은 누구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탁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 신탁 계약은 제3자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 제3자 관계가 바로 누구냐? 수익자죠. 즉 신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될 수도 있지만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나 금전 등을 수탁자한테 넘기고 네가 좀 관리 잘 해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발생된 수익을 누구한테 돌려주라는 얘기야? 수익자한테 주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 이 수익자가 누구냐? 자기 아들이야. 그래서 수익이나 나중에 신탁 재산이 환원이 되면은 제3자,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인 누구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익자한테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되면 이때에 이 취득은 비과세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제3자의 사실상 실질적인 취득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갈까? 뭐 해준다 그러다가 비과세 해준다 하다가 또 누구한테 비과세를 안 해준대. 아이 짜증나. 자, 공통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신탁 계약 당사자인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런데 이때에 소유권 이전이 신탁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 수탁자가 아니라 누가 나오면 수익자가 나오면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수익자가 될 때는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작년도 개정상인데 어떤 개정상이 있었냐? 비과세를 안 하니까 과세하는 거죠. 이때 과세가 될 때 작년에 세율이 변경되면서 얘는 그대로 4%로 과세합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게 2014년 작년 개정상입니다. 그래서 작년 개정상으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규정입니다라고 했는데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 수익자의 취득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되는데 이때 과세가 되는 세율은 작년부터 개정이 돼서 그냥 일반적 유상승계 취득과 똑같이 몇 프로 과세한다? 4%로 과세하도록 작년 2014년도에 개정된 규정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배정되는 신탁재산으로서 그 신탁계획의 해지로 신탁계획의 체계를 위해서 위탁자부터 수탁자의 소유권이 이르는 수탁자의 취득이라든지 또는 신탁계획의 해지나 종료를 위해서 수탁자부터 위탁자의 소유권을 한해 따른 위탁자의 취득이라든지 또는 수탁자 정지에 따라서 수탁자부터 신수탁 소유권이 있다는 신수탁자의 취득은 뭐다? 비과세다. 결론. 혈압 올라오네. 자, 결론 냅시다. 신탁 계약 당사자인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비과세. 결론 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수탁자부터 신탁 계획의 해지나 종료로 인해서 위탁자한테 가야 되는데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인 누구한테 가면 수익자한테 가면 이때는 그 수익자의 취득은 제3자인 수익자의 취득은 형식적 취득이 아니라 실질적 취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가 되는데 이때 과세가 되는 세율은 2014년도 개정이 돼서 3.3%였던 것이 4%로 매매 등과 동일하게 과세되도록 개정되었다. 결론 냅시다.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 1, 2, 3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탁법상 신탁계약 당사자인 위탁자, 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 본문 단서 볼게요. 다만 이 신탁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신탁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은 신탁법상 신탁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단서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서까지. 자, 단서 보죠. 다만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이 있죠. 이때 주택조합 등 할 때 이 등이 뭐죠, 여러분? 바로 주택재건축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주택재건축조합. 그래서 납세 의무자 잠깐 기억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교재 81쪽 참조 적으시고요. 참조 81쪽 적으시고요. 81쪽 잠깐 오면은요. 양가로 6번 찾으십시오. 81쪽에 양가로 6번. 조합원의 취득 보셨나요? 자,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누구하고 같이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택재건축조합과 같이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 취득세에서 주택조합 등 하면 그 등은 누구를 말한다? 주택재건축조합입니다. 재개발 아닙니다. 주택재개발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노는 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요거를 강하게 이미지 주기 위해서 노는 물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노냐 홍대에서 노냐 그랬더니 건대에서 논대. 그죠? 예. 제가 그거는 노는 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은 같이 다니고 주택재건축이 아니라 뭐 여러분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상 누가 하고 다닌다?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놀아. 그래서 누구끼리는 개발은 누구끼리 논다? 개발끼리 논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6번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주택조합 나오면 항상 뒤에 뭐가 같이 나온다. 주택재건축조합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번 같이 보죠.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자, 시뻘겋게 표시되어 있죠. 표시되어 있어야 돼. 표시 안 되신 분은 그날 안 오신 거야.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체킹 확인합니다. 출석. 그래서 조합원용 시뻘겋게 표시됐고 조합원용을 따라서 그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누가 취득한 거를 봐라. 그 밑에 조합원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라고 여러분?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고. 이러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뭐에서 제외한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결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거로 말았죠. 즉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한 거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관련 과목인 공법을 좀 한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다시 비과세로 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오셔야 돼요? 89쪽에 오셔갖고요. 결론 내릴게요. 자, 이렇게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신탁 재산일 때 그 신탁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는 뭐다? 비과세. 그런데 그 신탁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과 요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의 취득이라든지 또는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무슨 계약이라 하더라도 신탁계약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 그러면 얘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과세를 하는 거죠.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뭐 하는 거야? 과세. 이때 과세를 하는데 이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뭐는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래서 아까 납세 의무자와 비과세와 연결돼야 됩니다. 내비도 일단 요 정도까지만 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왜냐면 이건 좀 공법에서 끝나야 돼. 주택법과 정비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다음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먼저 들어와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을 거니까 요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수련할 때는 한번 우리 그림을 통해서 쭉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넘어갈게요. 자, 2번 봅시다. 자, 관련 법률이한 환매권 행사 취득 밑줄. 아, 이건 또 환매권은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시냐면 민법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먼저 해. 민법에서 환매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한 것도 있네. 참네. 했어요? 예, 좋습니다. 했으나 차이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계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탁 계약이죠. 그럼 환매권은 무슨 계약이죠? 환매 계약이라는 게 있어? 조금 민망하죠? 환매 계약. 민법에서 이건 여러분 매매 계약이죠. 환매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으로부터 나오는가.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죠.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취득세는 항상 과세 대상에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이에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취득세에서 말하는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권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권리가 많죠. 기본적으로 뭐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런 권리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한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 여러분? 소유권입니다. 항상 취득세는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겁니까? 매수자한테 넘어가죠. 물론 당연히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수자가 도자한테. 그러므로 인해서 수자가 소유권을 뭐 한 거죠, 여러분? 취득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일반적 매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매매일 때 이때 매수자 취득은 당연히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환매권이죠. 이 환매권은 누구의 권리예요, 여러분? 매도자의 권리죠. 매도자가 지금 매수자한테 일단 매매 등으로 해서 소유권을 넘기지만 일정한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뭘 행사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 바로 환매권 매매죠. 환매 매매. 그래서 환매권은 매도자의 권리다, 의무다. 환매권은 반드시 행사해야 되는 거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야, 옵션. 권리지 의무가 아니야. 행사권을 환매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누구 마음이야? 도자 마음이야, 도자 마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비과세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밑줄 환매권 행사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환매권 행사. 그래서 거기 관련 법률이란 자 뭐랬어요, 여러분? 환매권 행사.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매매로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당사간 등의 약정이나 관련 법률에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뭐를 정해줘야 되고 행사 기한을 정해놓고 그 행사 기한 내에 매도자가 환매권을 행사를 했냐 안 했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했다. 환매권을 행사를 했다는 것은 다시 매수자로부터 누구한테? 매도자한테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환매권의 행사가 이루어진 결과 소유권은 도자로부터 수자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도자가 행사 기한 내에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자로부터 누구한테? 도자한테 되돌아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이때 매수자의 취득이나 매수자의 취득이나 매도자의 취득은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그 얘기죠.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환매권 행사를 행사 기한이 도래가 되도록 행사하지 않았어. 그때는 이거는 형식상의 이전이에요, 사실상 이전이에요? 사실상 이전이죠. 완전히 이제 누구한테 넘어간가? 매수자한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과세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되죠. 과세해야죠. 누구한테 과세해야 되는 거야? 수자한테 과세해야죠. 도자가 환매권을 행사 안 했다니까? 그럼 환매권을 행사 안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누구한테 넘어간가? 수자. 그럼 매수자는 이제 사실상 취득했죠. 그럼 이건 형식적 취득이야, 사실상 취득이야? 사실상 취득. 이건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결론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 행사를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한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환매권 행사가 문제는 본인의 매매 등으로 인한 계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뭐에 했을 때만 관련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일 때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볼까요? 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자 결론 이거죠.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데 거기 나와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을 외울 필요는 있고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뭐에서?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인 거야. 강제적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매수자 취득, 매도자 취득에서는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결론이에요. 자,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 넘어갔다 다시 매도자한테 되돌아왔다. 근데 그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뭐에서 법률이 하는 환매권 행사일 때만 뭐고? 비과세가 되는 거고. 적으세요, 하나 더.
이것이 관련 법률의 개입 없이 단순히 환매 등기가 병행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거니까, 사적 계약, 매매 계약에 의한 니들의 환매권 행사를 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적으시고요. 적으세요. 참조. 몇 페이지를 적냐면 여러분 예, 참조 112쪽을 보십니다. 112쪽. 연계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규정을 제가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112쪽 오셨어요, 여러분? 그럼 맨 밑에 한번 갈게요. 맨 밑에 1번. 맨 밑에 찾으셨어요? 자, 갑시다. 밑줄.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뭐 했대요, 여러분? 환매했대. 항상 환매했죠. 그때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하되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특례세율로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라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적어놓으세요. 참조 112쪽 이렇게 적어놓으셔갖고 요걸 말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환매 등기가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즉 사적 계약 간에 이루어지는 환매권 행사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세율로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죠. 일단 저것만 두세요. 요건 아직 설명 안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출전에 말장난 치기 좋죠. 비과세 대상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를 집어넣고 증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뭘 집어넣어? 환매 등기에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권 행사에 따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경우는 비과세 조건은 반드시 뭐에 했을 때만? 법률에 했을 때만. 당사자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환매권 행사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두시고요. 하나 더 나간다면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 표준세율은 여러분 몇 프로가 되냐? 몇 프로가 돼야 되냐면 매매니까 표준세율은 4%입니다. 그래서 4%에서 2%를 뺀 세율 몇 프로로? 2%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다시 89쪽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리적인 관점 민법에서 다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다시 89쪽 양가라 3번. 이번엔 임시건축물 갈게요. 임시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제외한 밑줄,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임시건축물 적으시고요. 밑줄, 임시건축물. 그리고 적으세요. 임시건축물 뭐를 말하냐? 가건물입니다. 가건물. 대표가 가건물의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모렐하우스. 돌려줘야죠. 모렐하우스. 모렐하우스는 영구적 건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임시건축물은 일반적인 가건물로서 적으세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죠.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책에는 법률에는 임시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이 나와 있는 거죠. 이러한 가건물인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비과세를 적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뭐랬어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걸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면 악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옵니다. 다만 이게 조건이죠. 사후관리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밑줄. 이때는 다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 임시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반드시 뭐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존속기간의 1년 초과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즉 비과세를 받으면 1년 이내에 된다는 얘기죠. 1년 이내일 때만 그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인지 1년 초과인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그릇 4번 개수이나 취득합시다. 자, 개수가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수는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개수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바로 앞쪽 87쪽 잠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87쪽.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수가 뭐냐라는 것이 87조 보충학습 건축가 개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87조. 그래서 보충학습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2번 개수 보죠. 요 개수는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개수란 말은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아니요, 87쪽을 봐야 돼. 예. 87조. 그래서 개수, 이 개수란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수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네요. 첫째, 건축법상 대수선. 두 번째, 건축물 중 레저시설 등을 하는 거 마지막 수선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종전의 구축물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은 건축물과는 별개로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죠. 디귿,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요걸 우리 부속 특수부대 설비 그랬었죠. 건축물에 딸린.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 봤었죠, 여러분? 부착된 근거 이런 거 봤었잖아. 자,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하나 이상 했어요?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걸. 우리 지방세법에서 이걸 뭐란다, 여러분? 개수.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어디로 오느냐? 89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89쪽. 자, 같이 봅시다. 89쪽 마지막 양그릇 4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밑줄. 주택법상 공동주택. 물론 처음 공부를 하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좀 공부를 하신 분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뭔지는 아시죠? 바로 연립 다세대 이거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거기까지죠. 또 하나가 더 있지만 그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예, 그래서 보시고. 자, 이때 이러한 공동주택의 개수인데, 자, 밑줄.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개수는 아까 보았던 세 가지의 개수에서 밑줄 건축법상 대수선을 제외한 겁니다. 힘드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쪽에 봤던 지방세법상 개수는 세 가지를 말한다 했죠? 첫째, 건축법상 대수선. 둘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수선하는 거. 세 번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하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를 제외한? 대수선을 제외한. 그러니까 두 가지죠.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하는 경우? 수선하거나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법상 대수선을 제외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밑줄.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주택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여기까지 밑줄. 그리고 눈 넘어보세요. 와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서는 역시 비과세. 이거는 여러 번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자, 그냥 얘만 하나 들어놓읍시다. 예. 도대체 어떤 경우냐? 왜 이 경우에는 비과세 주냐? 이게 뭐를 위한 거냐? 이거 여러분. 노후화된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 등을 뭐한다? 교체한다. 노후화된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시설의 뭐 교체. 그러면 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승강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부착될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때에 이것이 노후화된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뭐 하는 과정에서 교체를 하는 과정에 설치할 때 이때는 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취지로 나온 규례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적어 놓으시고 아 이런 취지의 규정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비과세 마무리 짓고요. 우리 90쪽 취득 시기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비과세는 통째로 외우지는 마시고요. 중요한 요건, 중요한 비과세 요건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비과세 요건만 보시면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합니다. 다 못 외워. 지금 외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줄 서 있죠? 민법, 학계랑 공법, 공시법, 뭐 중개법 줄 쫙 서 있잖아. 다만 그걸 매일 미루고 있을 뿐이죠. 언젠가는 하겠지 그러가면서. 어떤 분이 지금 외워봐야 뭐 내일 모레면 도로 까먹을 거 시험 보기 전날 외우지 그런 분들 계셔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반복 과정이에요. 외웠다가 까먹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그 과정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딱 자리를 잡게 돼요. 그걸 노리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자연스러운 거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까먹는 건 당연히 지극적 뭐래. 우리가 옛날 머리가 아니잖아. 지금은 많이 이제 예, 노령화, 고령화 또 이렇게 나이가 많았잖아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나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까먹겠죠. 물론 학교 다닐 때도 수시로 까먹었지만 예, 지금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반복한다 보시면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분이 계세요. 까먹는 걸 자꾸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져. 어머 까먹었네? 그럼 다시 해야지? 그러면 돼? 부담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뭐. 자. 다 그래요. 똑같아요. 저희들도요. 이건 1년 내내 360일 떠드는 사람이지만 한 2주 쉬면은요. 감각이 떨어지고 이게 혀가 안 돌아가요. 벌써 오늘 하루 자고 나왔더니 아직 안 풀리고 있잖아. 들어오기 전에 좀 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갈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학교 가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야, 너는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다 외워서 한 번에 시험에 끝났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반복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 자신감 가시고요. 갑시다. 이제 취득의 시기. 정말 요거는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출제 부분. 근데 과거에 워낙 자주 나다 보니까 지금은 새롭게 문제 내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내려면 꼬는 수밖에 없어. 저 지엽적인 규정. 그래서 요즘은 단독 문제로 잘 못 나오지만 출전 입장에서 어쨌거나 여러분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는 참 좋은 부분입니다. 문제 만들기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단독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독 문제로 못 나오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특히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하는 사람인데 자, 요거 한번 잠깐 보세요.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일로부터 기본적으로 60일 이내에 여러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야, 나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그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신고하고 엔도 뭐 하라 여러분? 납부하라 그 얘기죠. 그걸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요 기한을 어떻게 하면? 넘어서면 이때는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한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이 기한을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쓸데없이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부과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한을 결정하려면 신고 기한을 결정되려면 역으로 뭐가?
언제 그러면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이걸 결정해 줘야만 이걸 기산점으로 잡고 기한이 결정되는 거죠.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요거 언제 취득한 걸로 볼게라는 게 지금 우리 뭐 하고자 하는 얘기야? 취득의 시기 이거 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날로부터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그날로부터 며칠이네? 60일에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어떻게 하면 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에 신고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가면서 보통 징수 방법, 즉 과세권자가 납세 고지서를 보내서 그 방법에서 납부를 하되 여기에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뭐가 얹혀오는가? 가산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한 이내가 해야 되는데 이 기한을 잡으려면 바로 요거죠.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죠. 매매 등을이나 유상 취득일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이건 여러분 기본입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죠. 시험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업을 하시겠다라면은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가장 기본입니다, 시험에서. 제가 출전더라도요,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시기 문제 내면 얘는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공인중개사는 바로 여러분한테 적용되는 시간적 기준이거든요.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뭐 했다? 중개했다. 그러면 그 중개로 인해서 이 취득하는 사람한테 취득세가 부과되고 그 취득세는 취득으로부터 신고기한에 신고하고 납부하냐 그 취득일로에 따른 신고기한을 언제 결정하냐 기산점은 취득시기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 등 유상 취득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거는 반드시 먼저 뭐를 물어봐서 취득의 유형을 따져야 됩니다. 취득의 유형을 물어서 우리 책을 보세요. 첫째, 그냥 이거를 가볍게 여러분 전형이나 국지외수 공판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취득의 형태가 국지외수 공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여러분, 우리 책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으로 되어 있네요. 묶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취득의 형태가 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부터 취득 나와 있죠? 기억에. 네, 그럼 여기 밑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치시고요. 반드시 밑줄 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방세법을 공부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뇌리에 땡 하고 뭐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되죠? 과세권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꼭 떠올라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과세권자다라는 게 떠올라야 돼. 근데 여기 같이 봅시다, 여러분. 법률 조문을 잘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랬죠. 그럼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매 당사자로 개입된 겁니다. 그럼 매매 당사자니까 매도자야 매수자 여기서 여기서 과세권자인 국가 등은 매도자야 매수자예요. 자, 이렇게 법률 조문을 보는데도 해석이 달라진다니까. 환장한다니까. 다시 한번 잘 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그랬죠. 으로부터. 즉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해서 누가? 개인 또는 법인이. 그럼 여기서 적으세요. 과세권자가 왜 나왔어요? 매도자야 매도자. 적어. 왜? 안 적으면 다음 주에 또 까먹을 테니까. 그리고 안 적어놓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안 했어요. 저는 분명히 입에 거품 물며 설명했구만. 여러분 표시가 안 됐으면 어떻게?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국가는 왜 나왔다고 여러분? 매도자로 나온 겁니다. 매도자. 만약에 여러분 국가 등이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비과세죠. 그래서 국가 등이 왜 나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등이 여기서 나온 이유는 뭐다? 매매 당사자는
매도자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가 등의 도자가 아니라 뭐가 되면 매수자가 되면 이때는 국가나 지방자치 또는 지방자치단체협이 자기를 위해 취득하는 경우 같으면 이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도자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누가 취득하는 겁니까?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합니다. 그러면 국가 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부동산을 그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해서 나 이거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 하는가? 신고하겠죠? 취득세 신고해야 된다며. 그럼 자기가 매도한 걸 자기가 신고받으니까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니은 갑니다. 외구로부터 수입이 한 취득. 외자 숫자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자 동그라미, 지자 동그라미.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국지. 니은은 외수. 왼수가 아니라 외수야, 여러분. 왼수는 집에서 자고 있죠.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은 천사님으로 보여. 어느 별에서 오신? 어느 별에서 오신? 주정별에 오신 천사님들이죠. 주정별 아주 중요하죠? 네. 예, 나중에 배워요. 또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다고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취득됩니다. 이거 여러분이나 자,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경선을 통과하는 순간 제일 먼저 부과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관세죠, 관세. 이 관세가 부과되는 근거가 바로 뭐냐? 수입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가 요거 하나 좀 적어 놓으십시오. 수입면적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물건이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 국경선을 통과하는 순간 수입면적에 근거하여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요때 요 관세를 없애자. 우리나라와 니네 나라 간에 요 물건에 대한 수입이 이루어질 때 이거 부과하지 말자라는 이러한 다자국가, 계약 체결국 간의 협정이 바로 뭐죠, 여러분? 그 유명한 FTA죠. F킬러가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중국까지 체결됐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거나 우리나라부터 중국에 물건이 들어갈 때 그 국경 간에 이동하는 재화나 용료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 프리 텍스 어소시에이션. F킬러가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는 뭐에 의하여? 수입면적에 의해서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관세. 그래서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 뭐를 확인해서? 수입면적을 확인해서 얼마에 취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D급 보겠습니다. D급부터 먼저 보죠. 리을부터 먼저 봅시다. 리을. 동그라미. 공매할 때 공짜 동그라미. 자, 공매나 경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에서는 공매, 경매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만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걸 다 아시죠? 있잖아. 공매, 경매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경매는 누가 하는 거고? 법원. 공매는 국가기관 등이 하는 거죠? 맞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무서장들이 그 국세 등에 체납된 재산을 압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가 체납된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받는 거죠. 다만 그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에서 누구한테 넘기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기는 거죠. 그래요. 실제 국가 등이 직접 하지는 않고 그거를 자산관리공사에 넘긴단 말이야. 이게 자산관리공사가 옛날에 뭐였냐면 성업공사. 성업공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산업은행의 자회사라서 금융기관의 악성 채무를 다 그 성업공사에 넘기면 성업공사가 그러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그 회수한 금액의 일부분을 자기가 먹고 나머지를 해당 은행에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게 바로 예전에 성업공사였고 성업공사가 IMF가 터진 이후 금융기관 조종 이런 구조 변경하면서 뭘로 바뀐 거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바뀐 거죠. 까불고 있어.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공매나 경매를 통했다. 결국은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작성한 뭐예요, 여러분? 적으세요. 경락조서. 제가 성업공사 자산관리공사를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주택은행 집 다닐 때 악성
연체 대출금은 그래서 주택자금 대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악성 대출금을 우리가 직접 사후 관리 안 하고 그냥 성업공사에 넘겨버립니다. 그럼 성업공사 니네가 맡아갖고 그거를 경매를 집어넣든지 공매를 집어넣든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회수하고 회수한 금액의 일부분을 자기네가 뭐로 먹고 수수료로 먹고 나머지는 다 해당 은행에 넘겨주는 걸 그런 걸 해서 좀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매나 경매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경락 조서를 보면 얼마 취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갈게요 여러분.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할 때 여러분 판자 동그라미 장자 동그라미 이거는 매우 중요한 취득의 형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판결문 보죠. 자, 판결문 할 때 판자 일단 동그라미 쳐놨죠? 이제 여기서 말한 판결문이라면 뭐를 말한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는 반드시 단서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만 단서까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한다.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화해 조서라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여러분 사실상 민법 등을 통해서 법 과목에서 아마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다룰지 안 다룰지 제가 몰라서 그냥 잠깐 말씀드릴게요.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간주, 인락 이렇게 생각합시다. 간단히 쉽게 생각하세요. 얘들은 판사의 판결이 있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소를 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래서 여러분 화해조서 생각하세요. 화해조서. 서로 치고받고 쌈이 붙어서 맞고서 해갖고 법원까지 갔어. 재판장까지 앞에 갔어. 그래서 재판장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변호사를 불러갖고 어이 내가 판결 내려 당사 니들끼리 합의 볼래.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합의로 끝내자. 그래서 합의 종용하죠. 그럼 합의하는 과정에서 뭘 작성하는가? 화해조서 씁니다. 그래 내가 너랑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눈탱이 밤탱이 됐으니까 너 나 치료비 눈탱이 밤탱이 치료비 줘. 그리고 나는 너 코뼈 부러뜨리고 코뼈 수술비 줄게. 그래서 서로 화해, 소를 종결시키는 조건으로 이행 조건을 기재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화해조서입니다. 그럼 화해조서에서 합의가 되면 그것도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률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합의 내용대로 해야 돼. 근데 이거는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야? 당사자 간의 합의 본 거야? 네, 당사자 간의 합의 본 거야. 그래서 이러한 판결문에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여기까지 꼭 보셔야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결론 어쨌거나 법원 등이 작성한 판결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장부할 때 장자 동그라미, 법인 장부할 때 장자 동그라미. 자, 이때 법인 장부는 뭐를 말하냐? 그냥 눈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법인 장부라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 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결론 이거죠. 마지막 뭐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게 디귿의 결론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뭐가 된대? 증명된대. 즉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적으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앞에다가 얘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국지외수 공판장의 공통점은 뭐냐? 꼭 적으세요.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거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과세권자가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주는 경우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원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집에서 아저씨가 믿어, 안 믿어? 그런가? 학원에 간 건 알겠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조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표시하는 거 아니야. 별표 하나, 둘, 셋 막 표시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집에 가서 봐, 자기야. 내가 오늘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 듣고 왔어.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지회수 공판장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다?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관청의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줘. 이럴 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 잠깐 부동산의 매매 특징 있죠. 부동산의 매매 특징은 일반적인 물건의 일시성 일회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한 번 주고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뭘 체결하고 계약을 맺고 조건에 따라서 뭐가 지급될 수도 있고 중도금 등이 지급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뭘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뭘 하고 등기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죠. 일반적 매매일 때. 그러면 우리 세법은 이러한 여러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어떤 날에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 이건 외우실 필요 없죠. 당연히 언제 여러분?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자, 매수자의 동시 쌍방 의무가 이행된 걸로 종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자는 매도로부터 뭘 넘겨받고 소유권을 넘겨받고 매도자는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의미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잔금 지급일이죠. 그런데 이때 요 잔금 지급일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뭐하면 다르면 이거죠. 그러면 결론. 이때는 언제로 간다? 사실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상.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출제는요. 잔금 지급일을 갖고 장난칠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왜? 여러분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근데 그러면 출제는 어딜 건드리냐? 어딜 건드린다? 사실상을 갖고 장난치는 거죠. 계약서에 언제 지급되어 있는지를 묻고 묻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을 묻고 묻지 않고 실제 뭐 한 날? 잔금이 지급된 날. 이 날에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들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고요? 사실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출제는 이거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 요거 꼭 정리해 두셔요. 예. 시중에 일부 책들이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 국지회수 공판장을 제외한 취득 유상거래면 이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결론 적어놓으세요. 어떤 경우냐? 개인 간의 매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돼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에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 시험에 나왔는데 문제 지문에 이렇게 깔려있어.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로서 무슨 말이 제시됐다고요?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로서 그러면 이 말은 출제에 뭐 얘기하는 거냐? 국지회수 공판장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꼭 적으셔야 돼요. 내가 단순히 알고 있는 거와 실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출전의 앞에 문제 지문에 뭐라고 제시해놨어? 개인 간의 매매라는 말을 제시하면 그거는 출전이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는 거다고? 국지회수 공판장이다고요? 아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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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번을 적용하라, 2번을 적용하라. 2번! 그러니까 뭘 골라야 되는가? 계약상을 골라야죠. 계약상을. 이건 실전이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하는 일은 이거예요. 이렇게 장난친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잡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닌 대표 선수가 뭐다?
개인 간의 매매다. 즉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러면 서로 단합이 가능하죠. 단합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매도자는 뭐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취득자는 취득세. 근데 이때 그 매매 거래가를 높이자 낮추자. 낮춰서 신고하자. 낮춰서 신고하면 매도자는 뭐가 줄어들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것이고 매수자는 뭐가 줄어들 수 있을까? 취득세가 줄어드니까 이때는 도자와 수자가 이해관계가 어떻게 돼? 일치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래 놓고 합의 본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님 우리 과세관청에 신고할 다운계약서 하나 더 써주셔. 만약에 안 써주시면 우린 딴 데로 가리라. 환장 왔네. 오랜만에 온 매매 손님인데 그 손님이 딴 데 간대. 잡아 안 잡아? 잡아야지. 근데 여기서 쓸 거냐 안 쓰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짬밥에 달려있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이 거부하는 명분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뭐. 자 어쨌거나 여러분 결론 냅시다. 결국은 자 잔금 지급일인데 잔금 지급은 다시 뭐와 뭐를 구분해서 사실상과 계약상으로 구분해서 오로지 사실상은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뭐에 한해서만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입니다. 국지외수 공판장.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요 경위 한해서만 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취득시는 언제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 잔금지급. 그래서 외웠어. 다 됐어 이제. 외웠어. 국지외수 공판장은 사실상 잔금지급을 그리고 이 국지외수 공판장 이외의 유상승계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이고 이외의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한 것이 개인 간의 매매다 하고 딱 외웠어. 드디어 실전에 갔더니 실전에 이렇게 나왔어. 환장한다. 주택 건설 법인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 언제냐? 우리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주택 건설 법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대요. 그럼 이거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요?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봐,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내가 외운 대로 나오면 여러분 다 맞춘다니까? 국지외수 공판장이면 사실상 잔금지급, 국지외수 공판장 이외 유상이면 계약상 잔금지급, 그리고 이때 개인 간의 매매가 대표적인 이외 유상 취득이다. 딱 외웠다니까. 여러분 이대로 나오면 다 맞죠, 여러분. 근데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주택 건설부터 아파트 분양받아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대로 가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판단하셔야죠, 여러분. 당황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여기 나와 있어. 분명히 명시돼 있어. 그렇죠. 이게 포인트단 말이야.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법인. 여기 장이 뭐야? 법인 장부. 바로 법인 장부 등에 하여 사실상 취득하기 입증되어야 한대요.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분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해서 주택 건설 아파트 분양 공고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해서 분양 공고가 쭉 나오잖아. 분양 조건 다 나와 안 나와? 나와. 평형별로 A형, B형별로에 따라서 누가 취득하는지 분양 가격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머, 이 집 아파트가 현대 신현대 아파트, 신사모 아파트, 죄송합니다. 제가 살던 예전 동네에서 자 아파트가 사모 아파트예요. 그렇게 애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너 어디 사니? 사모 아파트. 구사모, 신사모? 그러면 신사모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사모와 구사모의 차이점은 뭐냐? 신사모는 새로 지어서 평형이 한 35평 이상급이고요. 구사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25평 이하입니다. 애들이 알아요, 이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동이니? 몇 동이니 물어봅니다. 몇 동에 따라서 35평, 45평, 60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나 935인데 저리 가.
우리 신사모끼리 모여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애들도 무슨 아파트 뭐란 거 딱 보면 알아 몰라? 알아. 요즘 애들 그렇게 영악해. 맞죠? 제 말이 맞죠? 또 우리 동네만 이상한 동네야. 하여튼 이상하게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우리 집안하고 우리 동네만 이상한 동네야. 별나라에서 왔니?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당황하는 거야,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해 준 적 없는데 이스케 나가서 보자. 근데 어떤 분은 맞히신 분은 어머 교수님 얘기해 준 거 나왔네. 어디 나왔다고? 여기. 법인 장부할 때 법인이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라. 시험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법인 장부 보세요. 여기서 법인은 매도자를 말한다, 매수자를 말한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를 말합니다. 적어놓으세요. 거래 당사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즉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이요. 법인이 뭐하는 경우? 매도인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이 법인이 매도자라서 개인이 취득하는 대표가 바로 아파트 분양 취득이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여백에다가 적어 보세요. 자, 매도자가 있고요. (1월 2월) 강의지만 기초 강의지만 조금 난이도 올립니다. 자, 매도자가 개인, 매수자가 법인, 매도자가 법인, 매수자가 개인, 매도자도 법인, 매수자도 법인, 매도자도 개인, 매수자도 개인. 결론 낼게요. 하여튼 누가 개입되면요. 예, 법인이 개입되면 사실상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누구 간의 거래면요. 예, 개인 간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계약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여기 국지배수 공판장에서 말하는 법인장 볼 때 법인은 수자가 법인인 경우는 물론 누구? 도자가 법인인 경우도 상관없다. 하여튼 그 거래 상대방인 법인의 모에서 장부 등에서 거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어디로 가라 여러분? 사실상. 누구 간의 거래면? 개인 간의 거래. 근데 여러분 부동산의 매매는 대부분 법인과의 거래요? 개인 간의 거래요? 개인 간의 거래야.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대부분의 거래의 형태에 해당하는 개인 간의 매매에 대한 사실상 잔금 지급을 다 확인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부동산의 거래를 다 일일이 사실상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몰라. 누구 간의 거래면? 개인 간의 거래면 그렇게 큰 금액으로 보질 않고 그럴 때는 그냥 몰라. 뭘로 가겠다? 계약상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의미는 매매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자와 관계 이시 없이야. 다시 한번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보는 것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취득한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를 묻고요, 묻지 않고요. 묻지 않고요. 그냥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무조건 취득한 걸 보아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민법 등을 보실 때 해제 규정을 배우실 겁니다. 그때 그러한 중개법에서 배웠던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해제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문제죠. 예, 아직까지 뭐 우리가 중요한 것까지는 인식을 잘 못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 요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에 할 때에 여기에 어떠한
함정이 빠지는가, 어떠한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음 조금 높은 단계에서 설명드리기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나오는 규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부 취득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밑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자, 여기도 출전이 장난치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연부 취득이란 걸 여러분 좀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안 적어놨나? 적어놨을 텐데 연부 취득을. 자, 좋습니다. 일단은 연부 취득.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일부러 한자 쓴 이것은 연부. 뭐죠, 여러분? 연 단위로 납부하는 매매 계약을 바로 연부 매매라는데 연 단위로 납부합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 연부라는 것은 꼭 적어 놓으세요. 2년 이상에 걸쳐서 연 단위로 납부하는데 그 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아, 죄송한데 요거 연부 취득은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 요거.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났네. 네, 그래서 요 연부 취득은 먼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놓쳤네요. 10분 쉬죠. 예.